네, 오늘 정오에 2009년 발생했던 쌍용차 노조 진압 사건에 대한 경찰의 진상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당시 청와대에서 최종 승인을 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필리핀에서 한국인이 또 총격을 받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밖에 사건 사고 소식들 최단비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자, 먼저 쌍용차 노조와의 진압 사건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오늘 그 진상조사위원회에 조사 결과 발표가 있었는데 일단 그거에 앞서서 이게 2009년이니까 9년 됐거든요. 네. 어떤 내용이었는지 다시 한번 좀 짚어보죠. 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2009년도였습니다. 이 쌍용차가 경영 악화를 이유로 해서 거의 2,600여 명에 달하는 구조조정을 단행하게 됩니다. 이런 구조조정에 대해서 쌍용차 노동자들이 이 정리해고 명단을 철회해달라라고 네. 하면서 평택 공장에 점거에 들어가죠. 그러자 이 쌍용차 사측이 노조와의 시나리오를 만들고요. 이 경찰과 함께 단수 조치 등을 먼저 시작을 합니다. 예. 그 이후에 이 옥새 파업의 공장에 미노조, 그러니까 노조에 참여하지 않은 직원들을 먼저 사측인가요, 그쪽이? 그러니까? 사측이라고 보기에는 그 당시엔 좀 어려웠지만 이 노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직원들이 이제 사측에서 이제 먼저 포섭을 하면서 먼저 공장에 들여보내고 예. 경찰이 거기에 투입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면서 경찰이 이틀 동안 진압을 하면서 굉장히 그동안에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사건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진상조사위원회가 꾸려졌었고 조사를 했고 그 결과를 오늘 발표한 건데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참 충격적이었던 것이 당시 MB 정권이었는데 대통령의 승인으로 이런 상황이 지금 진행이 됐다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죠. 일단 대통령의 승인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 자체가 쌍용차에서의 예를 들면 구조조정이라든지 노사 간의 문제예요. 이런 민간 기업의 노사 문제에 대해서 공권력이 개입되었다. 그것도 청와대가 개입되었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충격적인데 예. 이것을 좀 자세히 보자면 예. 이 당시에 진압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마지막 이틀 동안의 강제 진압이었습니다. 당시에 강제 진압에 대해서 그렇다면 아무런 절차상의 문제가 없었느냐. 이번 진상조사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당시 강일학 경찰청장과 조현호 경기청장 사이에 과연 경찰의 병력을 지금 투입하는 것이 맞냐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경찰의 병력을 투입하려면 경기청장이 경찰청장을 거쳐서 청와대에 예를 들면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이 바로 청와대에서 이것을 승인해서 민간 사업장의 노사 문제에 대해서 경찰이 이렇게 많은 국가적인 공권력을 개입했던 사건이라는 데 대해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겁니다. 경기청장이 공권력이 개입돼야 된다라는 주장을 했었고 여기에 이제 경찰청장이 부정적인 반응을 그렇죠. 하니까 그 뭐 경찰청장이 더 윗선이었던 경찰청장이 부정적인 반응을 했으면 거기에 수긍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직접 바로 가서 그 중간 단계를 거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청와대와 맞습니다. 대면을 했다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강일학 경찰청장 같은 경우에 그 당시에 조금 시간을 두고 지켜보자. 왜냐하면 노사 간에 아직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 남아 있는 것 같다라는 거였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현호 경기청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경찰의 병력의 투입이 필요하다. 더 이상은 시간을 지체할 필요가 없다라는 입장이었는데 사실 이렇게 둘 사이의 입장에 첨예하게 대립한다고 한다면 조금 더 윗선이라고 할 수 있는 경찰청장의 의견을 한 번도 들어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이 단계를 건너뛰어서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것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입니다. 이게 보니까 아까 얘기하신 대로 파업 불참 직원들을 좀 포섭했잖아요. 이 친구들, 이분들이 이제 조기 공권력 투입의 어떤 명분 제공을 위해서 그렇죠. 먼저 진입했다고 했는데 이 과정은 어떤 얘기인 거예요, 실제로? 이 과정이 이제 보면은 경찰과 사측이 서로 이제 어느 정도 공모를 했다는 거죠. 이 공모를 했다는 것이 여러 가지 문건에서 발견이 됐는데요. 공모했다는 것이 여러 가지 문건. 예를 들자면은 처음에 어떻게 단수를 하고 경찰이 투입이 돼야 되는데 경찰에 투입이 돼야 되는 어느 정도의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럼 바로 투입이 되기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정부에서 어떤 것을 요구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최대한 도와주는 모양새를 보여야 되지 않겠느냐. 약간의 완충 역할을 완충 위해서? 역할을 위해서 먼저 노조에 포섭되지 않은 직원들을 먼저 투입을 시키고요. 예. 투입을 시킨 다음에 사측에서 경찰에 요구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더 이상은 인적인 물적인 피해가 없이 경찰의 병력의 투입을 요청합니다. 라는 형식을 취해요. 그런 다음에 경찰이 투입하는 것처럼 모든 단계에서 서로 공모한 정황들이 문건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예, 그랬군요. 점거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진압에서 사용된 그 공권력 수준도 가히 뭐 테러 진압 수준이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세다면서요, 이게. 이 2009년도 당시에는요, 이 다목적 발사기, 테이저건 같은 경우는 테러범이나 강력범을 잡을 때 사용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때 진압을 보고 거의 처음으로 실험적으로 진압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제까지 사용하지 않았던 진압 방식이었거든요.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경찰이 그 당시에 이 시위를 해산하기 위해서 다량의 체류액이 섞여 있는 것을 헬기를 통해서 살포를 했어요. 이것이 발암물질이라고 지금 예. 알려져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새벽에 경찰의 헬기를 굉장히 낮게 띄워서 빛을 발사함으로써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불안정하게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사용해서 이것이 굉장히 진압 작전을 방불하게 한 근데 수준이었다라고 알려져 이렇게 있죠. 대테러 수준의 진압 작전을 했다는 것이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너무 이렇게 노조 측에서도 강하게 나와서 이렇게 했을까요? 이 부분을 저희가 또 이제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 당시가 이제 시점을 보시면은요, 쌍용차가 법원에서 회생 개시 결정을 받은 지가 불과 48일 정도입니다. 얼마 안 된 상태였죠. 근데 예. 그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강력한 구조조정을 통해서 기업의 효율성을 가지고 기업의 효율성을 가져야 우리 기업이 경쟁력을 가진다는 예. 입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당시에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노력을 하지 않는 회사에는 정부의 자금을 지원해 줄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회생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자금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쌍용차의 사측 입장에서는 이러한 노조 측에서 계속해서 노조에서의 어떤 쟁의행위를 하는 것을 그대로 묵과한다면 예.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강력한 대응을 해야겠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런 강제 진압뿐 아니라 인터넷 댓글에서도 조작을 한 혐의가 또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이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그렇죠. 이것이 당시에 굉장히 과잉 진압이었어요. 근데 과잉 진압을 했을 때 만약에 여론이 경찰이라든지 정부에 반대되는 여론이 조성이 된다면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청 소속의 경찰관 한 5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인터넷 대응팀을 만듭니다. 이 인터넷 대응팀은 온라인에서는 노조원들이 굉장히 폭력적으로 이 시위를 하고 있다라는 폭력성을 부과하는 댓글이나 영상 등을 올리고요. 온라인이 끝이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당시의 시위용품들의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시를 해요. 이런 전시를 하면서 여론전에 나서는데 이 여론전의 목적이 결국은 경찰이 하고 있는 진압이 과잉 진압이 아니다라고 예. 하는 경찰의 진압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랬군요. 진상조사위가 경찰 사과도 그렇고 손배소가 또 있는 게 이제 16억 7천만 원에 이르는 게 이제 당시에 이제 그 노조 측에서 그 파업 참가자들이 노조의 뭐 헬기 이런 데다 새총 같은 거 쏴서 맞습니다. 어떤 뭐 경찰 장비가 파손됐다면서 냈던 이 소송이 있는데 이게 좀 쉽지 않을 것 같은 게 1, 2심에서는 승소를 했더라고요. 네. 경찰 측에서. 그래서 이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뭐 최근에 있었던 어떤 강정마을 소송이 취하된 것처럼 혹시나 취하될 수 있냐, 철회될 수 있느냐 이것도 얘기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이 저는 부분은- 사실 취하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있다? 왜냐하면 1심과 2심에서 경찰이 일부 승소를 했고 사실 예. 대법원만 남아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번에 진상조사위원회의 발표라든지 권고가 없었다고 한다면 대법원에서 결과를 뒤집기에는 어려웠을 겁니다. 예. 근데 이번에 여러 가지 진상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경찰이 과잉 진압을 했다는 것 그리고 절차에서 위반성이 있었다는 것들이 드러나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경찰개혁위원회가 얼마 전에 집회 시위와 관련되어서 발생한 피해는 국가의 예산으로 이제 보상을 해줘라. 다만 고의적으로 어떠한 피해를 입힌 사람에게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해라는 권고가 내려졌어요. 여기에 대해서 경찰이 최대한 따르겠다라고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봤을 때 이번 조사위원회에서의 권고와 경찰개혁위원회에서의 권고가 합쳐졌을 때 경찰이 이 소송을 계속해서 밀고 나가기엔 조금 무리가 있지 않겠는가. 뭐 전부 취하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감액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입니다. 봤더니까 이게 뭐 이자까지 합치면은 그러니까 따로 대법원이 별도의 조정을 하지 않는다면 고법 판결이 확정돼 버리면 그렇죠. 이자 더하면 17억 정도 되는데 당시에 이제 그 조합원 중에 뭐 그 고인이 되신 김주중 조합원도 소송 대상이기도 했었는데 네.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제 대법원은 원래는 다른 판단을 하지 않아요. 법률심이라서 법률 판단만 하는데 이번 진상조사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진압의 과정에서의 절차의 정당성이 없다라는 여러 가지 문건들이 나왔고 거기에 대해서 권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이것이 경찰의 진압에서의 정당성이 없는데 이 진압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모두 다 노조 측에다가 청구를 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판단을 해보라고 사실심에 파기환송을 할 가능성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지켜봐야겠네요. 뭐 이런 사건 취하 관련된 권고 이외에도 사실 조사위 결과를 바탕으로 경찰청에 경찰력 투입 투명성 강화하라 이런 권고들도 네. 했는데 사실 이것들이 강제성이 없고 권고에 그치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이런 좀 충격적인 결과들이 나왔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앞으로 좀 추후에 좀 더 강제성 있게 규정을 하거나 좀 수정을 하려면 좀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권고이기 때문에 현재는 그것을 이행하려는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이행하려는 의지는 경찰뿐만이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도 이걸 이행하도록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야겠죠. 근데 권고라는 것 자체는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면 경찰관 지금 직무집행법도 있지만 이번 사건도 직무집행법 위반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절차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법을 개정한다든지 새로 만드는 것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 이러한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당시 그 진압에 있어서 이게 경찰이 노조와의 비밀문건 작성자 또 실행자들에게 책임을 묻게 된다면 잘못으로 판정된다면 해고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복직 가능성은 있는 거예요? 사실 이게 이제 부당노동행위로 보일 수가 있어요. 노조를 와해하려는 의사들이 보이기 때문에 네. 부당노동행위가 예를 들면 부당해고라고 한다면 법원이 복직의 판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복직의 판단을 내렸는데 그 복직을 어느 정도로 어느 절차와 방법을 하는지가 문제예요. 현재 이 노조에서는 어서 사측에서 우리 복직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라라고 촉구를 하고 있는 반면에 사측에서는 우리는 지금 단계적으로 이행을 하고 있는 와중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노사가 합의를 한 것이 다시 채용을 할 때에 해고자와 희망퇴직자와 신규 채용자를 3대 3대 4의 비율로 채용하도록 이미 노사 합의가 있었어요. 예. 근데 이것을 새로 채용을 하려면 신규 물량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일자리가 있어야 채용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현재 지금 사측에서는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대로 노사 합의에 따라서 채용을 하겠다는 입장이라서 법원의 판결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과연 바로 복직이 될 것인가. 그러겠네요. 이런 부분들이 좀 회사 우려스럽습니다. 입장에서는 여의치가 않다. 네. 자리가 있으면 더 뭐 채워주겠다라는 말을 한다면 네. 억지로 그 자리를 만들어서 그렇죠. 하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쉬운 부분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자, 주제를 좀 바꿔서 저희가 다른 얘기 좀 해보죠. 좀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필리핀에서 좀 자주 들리는 소식인 것 같습니다. 유독 필리핀인데 20대 한국인 남성이 또 총격을 받아 숨진 일이 있었는데 올해만 4번째거든요. 네, 필리핀에서 유독 한인에 대한 이런 사건들이 많습니다. 예. 올해 2월 23일 세부에서 오토바이를 탄 괴한 2명이 총격을 가해서 한국인 1명이 사망한 사건도 있었고요. 또 5월에는 마닐라시에서 괴한이 총격을 가해서 한국인 1명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고 예. 또 7월에도 괴한이 총격을 가해서 한국인 관광객 1명이 부상한 사건이 있었죠. 계속해서 한국인 관광객과 한국인 현지에 머무르고 있는 교민들을 상대로 한 이런 범죄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예. 필리핀에서는 코리안 데스크라고 해서 필리핀에 상주하는 한국인 사건 전담 경찰관도 지금 마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한국인 사건 전담 경찰관까지 있는데도 계속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 이유는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 이 필리핀에서 지금 장기 체류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교민과 관광객이 많아졌어요. 예.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교민과 관광객이 많아지니까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모집단이 늘어난 것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필리핀 자체가 총기 규제가 굉장히 허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총기에 대한 범행이 늘어나고 있고 세 번째로는 필리핀에서 우리나라 현지 교민이라든지 관광객이 굉장히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부자다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필리핀에는 이런 범죄자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인과 일본인과 한국인을 굉장히 잘 구별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인이 일단 범죄의 표적이 되고 구분을 할 수 있는 데다가 총기 규제가 허술하기 때문에 이런 범행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고 보입니다. 말씀하신 것대로라면 중국인이나 일본인보다 한국인이 더 돈이 많다고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현금을 현금이 소지하고 더 있는 많다. 확률이 현금 더 소지가. 높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기를 공격한다면 우리가 또 얻게 되는 게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장기 체류 얘기하셨는데 이 부분도 불법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많다는 얘기인가요, 그게?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예를 들면 비자 같은 것들 아니면 사업을 통해서 이제 장기 체류하는 것들이 많은데 사업을 통해서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권 개입이 있고요. 이권 개입을 하다 보면 모두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비즈니스상에서? 비즈니스상에서 필리핀 사람을 대신 대표로 세우면서 본인이 사업에 투자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렇게 한다면 필리핀인과 사업의 교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예를 들면은 소위 바지 사장이라고 하는 그냥 대표로 있는 사람이 오히려 자금을 대고 있는 한국인에 있는 사업가들을 공격하는 경우도 많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이팔 사건, 사실 이름만 들어도 다들 알 수 있을 역대 시대의 최고의 뭐 사건이었죠. 예. 사기극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걸로 인해 사실 피해를 본 피해자들은 마음도 상하고 그 피해 금액도 상당할 것 같은데 이걸 돌려주겠다고 하면서 또 한 번 사기를 친 사건이 있었죠. 정말 피해자를 두 번 예. 울렸다 이런 사기극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피해자가 2008년도에 이 조이팔 사건의 피해자들을 모아서 이제 시민단체를 결성을 합니다. 그래서 예. 피해자들을 정회원으로 가입을 시켜요. 그러면서 전국을 돌면서 이제 매주 한 1, 2회 정도 모임을 가집니다. 모임을 가지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조이팔의 은닉자금의 2,200억 원 중에서 600억 원에서 700억 원을 확보하고 있다. 어디 있는지 알고 있다. 이것을 내가 찾을 수 있는데 이것을 찾기 위해서는 소송의 단체를 구성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들 소송 명단에 들어가려면 기부금을 납부해야 되고 기부금은 많이 납부할수록 돌려받는 액수가 많아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피해자들이 진짜 조금이라도 이 돈을 받기 위해서 운영비 명목으로 한 1인당 한 500만 원 이상의 기부금을 내고요. 10년 동안 피해자가 5천여 명 그리고 피해액만 20억 원에 달한 건데 경찰이 잡고 났더니 이 사람이요. 숨긴 자금을 확보한 것도 없었고요. 자금을 아무것도 한 게 없다면서요? 회수하는 노력 자체도 한 적이 없었던 사기입니다. 변호사께서 보시기에 사실 이런 단체 소송 좀 많이 하잖아요. 이런 경우에 실제로 이제 같이 어떤 소송에 응하려고 한다면 어떤 돈의 선불 지급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까? 어떻습니까? 사실은 단체 소송 같은 경우는 변호사들이랑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단체 소송의 특징이 좀 소액이라는 데 있어요. 아니면 여기처럼 받을 돈이 없다든지 그렇다고 한다면 변호사들도 처음에 많은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비용 정도? 하지만 비용 정도를 요구하고 나중에 이것을 실제로 받았을 때에 잘 됐을 때. 때에 회수가 됐을 변호사에게 어느 정도 더 많은 것을 주는 가능성을 나중에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부금 명목으로 어느 정도의 돈을 요구한다라고 한다면 좀 의심해 볼 일단 여지도 의심을 있죠. 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이게 참 두 번 울렸다기보다 두 번 죽였다는 마음이 네. 어울릴 만큼 정말 상당히 큰 범죄이고 죄질이 나쁜 것이 어쨌든 피해자분들은 그 돈을 찾고자 하는 그럼요. 마음 때문에 그 절절한 마음 때문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었던 심정인 걸 그걸 이용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생각해 보시면 어떻게 이 사람을 믿을 수 있을까? 사실은 이 조이팔 사기가 정말 희대의 사기라고 하는 것이 피해자도 많고 피해액도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이 피해를 당하고 나서 정말 많은 피해자들이 극단적인 선택하신 분들도 많고 가정이 해체되신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피해 금액을 받으려고 했는데 그럼 이분을 왜 믿었느냐? 이분이 피해 단체의 대표이면서 매주 1, 2회 정도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피해자들과 모임을 가져요. 그래서 유명해집니다. 그래서 방송에 출연하고 인터뷰도 해요. 실제로 본인도 나왔었죠. 실제 나왔었어요. 피해자였던 겁니까? 그렇다고 알려져는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유명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조이팔 사기와 관련된 영화예요. 뭐 마스터, 뭐 쇠파리 이런 곳에도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점점 더 유명해지니까 피해자들은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렇게 사기 행각이 벌어졌다고 하는데 그 세월이 흐를수록 더 유명세를 타졌고 하다 보니 더 확신을 들 수밖에 그렇죠.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군요. 뭐 지금 근데 사실 이번 이런 사기 때문에 조이팔 사건이 다시 한번 좀 주목받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적으로 이제 뭐 굉장한 금액으로 사기를 쳤고 그리고 해외를 도피를 했고 죽었다라는 그 주검으로 발견이 된 이런 상태였는데 그렇죠. 뭐 과연 이게 죽음이 진실일 것이냐라는 의문도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미스터리로 끝까지 남을 수밖에 없을까요? 맞아요. 이 2008년도에 밀항을 했을 때도 어떤 식으로 밀항을 했느냐부터 시작을 해서 밀항하고 4년 이후에 2012년도에 사망을 했다. 사망이 근거가 동영상과 그 현지에서 발생된 사망 증명서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경찰은 사망을 했다고 이제 결론 내렸습니다. 예. 더 이상 미스터리는 아니에요. 사실 경찰 발표에 따르면. 근데 그 이후에 진술들이 계속 나와요. 예를 들면
아들이라든지 주위의 지인이라든지 사망한 일자들이 계속 바뀌는 진술들이 나오고요. 주변의 사람들이 내가 살아있는 조이파를 봤다는 진술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은 피해자들의 입장에서는 조그만 것들도 기대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사망이 맞을까? 피해자들의 최 변호사님 어떻게 아픔과 함께 생각하세요? 리스트라고 보이고요. 예. 저는 경찰의 발표를 믿는 변호사이기 때문에 예. 네, 안타깝지만 사망으로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다은 변호사와 함께 주요 사건 이슈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